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들 재산 분할을 기여도 싸움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1000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 결과를 좌우했던 거는 기여도가 아니라 오히려 였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일 것 같아요. 이 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혼 이후에 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정당히 받아야 될 몫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손해를 보곤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를 내가 알았으면은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상담을 받고 뒤늦게 이제 이런 거를 깨달은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00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심플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둘째, 재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면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혼 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은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9억 원이 있어요. 그럼 남편의 순 재산은 11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재산은 예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채무로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순 재산은 1억 원이죠. 부부의 총 재산은 남편 11억 원 플러스 아내 1억 원, 총 12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 재산이 정리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재산 분할 비율입니다. 이 12억 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 비율입니다. 분할 비율을 5대 5로 한다면은 아내의 몫은 12억 원의 50%인 6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아내는 1억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5억 원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6억 원에서 아내가 갖고 있는 1억 원을 뺀 5억 원. 이 5억 원을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든 재산 분할 비율이든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이죠. 먼저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첫째, 어떤 재산과 채무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고 어떤 재산과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가 문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산과 채무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모르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회할 것인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 재산 분할 비율이라는 거는 전업주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재산 분할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 분할 비율이 무조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어떤 재테크를 해가지고 재산을 늘렸냐, 내가 얼마나 육아와 가사에 참여했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냐, 결혼을 할 때 얼마를 갖고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총 재산의 가액이 얼마냐, 이혼 후에 누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느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비슷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재산 분할 비율이 몇 대 몇으로 결정되는 데에 주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산 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둘째, 재산 분할 비율을 잘 받으면 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재산, 어떤 채무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고 어떤 재산, 어떤 채무는 포함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은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나 부부가 혼인 중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고 쳐볼게요. 남편이 자기의 생활만을 위해서 어떤 대출을 받았다. 이런 대출은 부부 공동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평가되어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특유재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뭐냐면은 혼인 중이 아니라 혼인 전부터 배우자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을 하기는 했지만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이제 이런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면 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혼인 전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아파트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장을 했는데 남편 측에서는 이 재산은 내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고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내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느냐?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특유재산의 가치 증가에 대해서 간접적인, 직접적인 기여를 되게 많이 했다. 남편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집에서 내가 직접 살았고 여기서 아이 키우고 가사노동도 하고 내가 뭐 맞벌이로 나가서 돈도 벌고 하면서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지 내 기여가 없었다라면은 뭐 이 집을 팔았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유재산이지만 분할 대상 재산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내는 주장을 해야겠죠. 이제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사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죠. 전세금이나 보증금, 이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10억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10억 원, 이거 당연히 이제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채무로 다 공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물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쓴 채무라면은 다 포함돼서 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전세 끼고 사놓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인 내가 반환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도 채무로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그러면은 이거는 5억 빼기 3억 원이 이제 2억 원. 이제 이거를 순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등등 있죠.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분할수급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해당 법률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미 받은 퇴직금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보험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권리금이나 회사 지분 가치가 있어요. 이것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권리금이 1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1억 원도 분할 대상 재산에 넣는 거죠. 남편의 재산으로. 두 번째, 각 재산의 액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주장을 해야겠죠. 먼저 재산의 액수 산정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를 해요. 소송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마지막 재판 때쯤에 액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소송을 시작할 때 이 아파트가 뭐 20억 원이었는데 소송이 끝날 때쯤엔 25억 원이 됐다라면은 25억 원으로 이 가액을 평가를 하는데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실무상 재판 끝날 때쯤이 아니라 재판 시작할 때쯤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의 액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제 KB 시세가 객관적인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KB 시세로 갑니다. KB 일반가. 근데 토지나 건물,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KB 시세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주변에서 얼마만큼 뭐 거래가 됐는지 뭐 거래 사례나 이제 이런 걸로 평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토지가 얼마다라고 주장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감정 신청을 해야 돼요.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진다. 사실 뭐 판사든 변호사든 이 땅이 얼마인지 이 건물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정인이 얼마로 평가했는지 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권리금이나 회사 지분 가치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게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 회사의 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판사든 변호사든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배우자 측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계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소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정확한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식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 평가액, 지금 현재 가치, 그걸로 가치를 매기는 거고요. 아까 이제 퇴직금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금은 현재 시점에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 이게 바로 그 퇴직금의 가액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회사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돼요. 내 남편이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데 나 지금 이혼소송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남편이 이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라면은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답변을 줘요. 그거를 갖다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으면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남편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해지 환급금이 얼마냐? 라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이 액수를 분할 대상 재산에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요새는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여쭤보면 남편 재산이 얼마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뭐 어디 땅 있고 건물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주소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혹시나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꼭 명심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모를 수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네 재산 얼마인지 적어서 내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 정보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은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다가 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배우자가 갖고 있는 뭐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를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데다가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해서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세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재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기여도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총 재산이 얼마냐,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혼 후에 이혼 전과 비슷한 생활을 하려면 나한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 이런 등등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면 돼요.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수입이 얼마냐라는 거겠죠. 당연히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돈을 얼마 받고 있다라든지 내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벌고 있다 이외에도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았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걸 잘해서 뭐 재테크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자료들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제 가정주부인데 재테크도 딱히 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재산 분할이 0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맞벌이 여성에 비해서는 재산 분할에서 좀 불리하거나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공도 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육아와 가사에 어느 정도 이제 공을 들였는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내면은 좋겠죠. 그리고 내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결국 내가 자녀를 키우려면은 다달이 받는 양육비도 물론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지 자녀와 함께 뭐 살 수 있는 뭐 거처를 마련한다라든지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점도 자녀를 내가 양육해야 된다라는 점 주장하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인데 이 상태로 내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니면은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적은 돈만 받고 이혼을 한다면은 나는 이혼 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이라면 이런 점도 충분히 주장을 해서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가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배우자의 유책성도 같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점도 재산 분할 비율에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달라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재산 분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낸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사례는 이런 거예요. 원래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변호사를 교체해서 저희를 선임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남편분을 변호했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 사건 기록을 보다 보니까 기존 변호사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남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가게가 장사가 꽤 잘 된다, 매출이 좀 나온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 이 권리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돼야 된다 라고 새롭게 주장을 했고요. 감정 신청을 해서 이 권리금 액수가 약 1억 원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이 60대 4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억 원을 찾아냄으로써 결국 6천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 이제 의뢰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변호사님 이제 선임하면서 비용적인 부분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 6천만 원의 이제 이득을 얻었으니까 너무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분에게 이득을 준 게 한 6천만 원 뿐이었느냐,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할 대상 재산에 있어서 이제 1억 원이라는 권리금 찾아낸 거를 제외하고 재산 분할 비율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함으로써 재산 분할 비율을 60대 40으로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 비율은 60대 40이 아니라 55대 45가 될 수도 있었고 50대 50이 될 수 있었고 역으로 40대 60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재산 분할을 최대한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 비율, 그러니까 몇 대 몇에만 관심을 갖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분할 대상 재산 이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산 분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